그다음 세 번째, 이제 측정에 관련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설문 연구의 측정은 대부분 뭐예요? 설문지예요. 우리가 이걸 뭐냐? 측정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 설문지 측정 도구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가지고 와서 뭐예요? 조사를 하고 다섯 번째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3, 4, 5번 한꺼번에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한 번에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거냐? 어떤 분석을 할 거냐? 이런 모형을 만들었으면 대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거고, 분석은 구조 방정식으로 할 건지. 죄송합니다. 구조 방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회귀 분석의 프로세스 매크로를 할 건지 이런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설문지 측정 도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양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다? 너무 주제 잡는 거예요. 특히 초보 연구자들. 그런데 초보 연구자들한테는 다행히 누가 있어요? 지도 교수님이 있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이런 연구에 대해서 이런 거는 괜찮다, 안 괜찮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지도 교수님이 뭐 해줘요? 코멘트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들이 그 다음에 직접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설문지하고 조사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 분석을 지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양적 연구 통계 분석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 선생님들이 통계 분석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논문의 성패는 바로 이 측정 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분석한 결과가 논문의 결국 뭐예요? 리절트죠. 이 리절트는 이 연구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기로? 유의하기를 원하죠. 유의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다는 무엇에 되느냐? 이 측정 도구. 어떤 설문지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설문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 10년 이내에 개발된 도구들. 너무 20년, 30년 전에 개발된 도구들은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에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현 시대 상황을 잘 반영을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0년 이내에 개발된 도구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가능하면 문항수가 적은 도구들. 설문 문항수가 많아지면 응답자들의 응답의 불성실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타당도 신뢰도에 문제 생길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10년 이내에 개발된 이런 도구들은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10문항, 12문항 이 정도 선에서 나온 게 많거든요. 10문항, 12문항 이 정도 선에서 많으면 한 15문항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설문지를 선정할 때 설문지를 찾고 나서 뭐만 보냐? 신뢰도만 봅니다. 크롬바이 알파만 봐요. 크롬바이 알파가 얼마 이상 나와야 돼요? 0.7 이상 나와야죠. 0.7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0.7 이상 나온 설문지를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신뢰도 잘 나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크롬바이 알파는요. 첫 번째, 문항수가 많잖아요. 그럼 크롬바이 알파 잘 나옵니다. 4문항, 5문항짜리의 설문지보다 10문항짜리 크롬바이 알파가 높고요. 10문항짜리 설문지보다 20문항짜리의 크롬바이 알파가 높고 50문항짜리 크롬바이 알파가 높아요. 20문항쯤 되면 크롬바이 알파 웬만하면 다 0.8 나옵니다. 이건 신뢰도를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을 때 20문항, 30문항, 40문항일 때 신뢰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 웬만하면 다 0.8 나오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신뢰도는 당연한 거고 뭐 타당도 얘가 좋아야 돼요. 타당도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타당도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눠져요. 문항 타당도, 그래서 우리가 내용 타당도라고 하죠. 안면 타당도, 개념 타당도, 예측 타당도, 뭐 이런 거 쭉 나눠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통계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죠. 내용 타당도에 관련된 것이 처음 논문을 이 도구를 개발할 때 당시에 CVI라는 것이 있어요. CVI 인덱스 얼마나 잘 나왔느냐. 그다음에 개념 타당도가 있어요. 개념 타당도는 또 이제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계적인 관련 있는 부분만 따져보면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거든요.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있어요. 이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해당되는 것이 요인 분석이에요. 요인 분석 2가지가 있죠. 탐색 쪽 요인 분석하고 확인 쪽 요인 분석이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가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이 타당도를 잘 봐야 돼요. 설문의 이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면 설문 문화 하나하나가 내용이 그 설문 내용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 적당한 문항이어야 돼요. 적합한 문항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에 대한 공부를 좀 아시려면 설문지 작성 규칙이 있어요. 문항 작성 규칙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안면 타당도 있고 개념 타당도. 개념 타당도는 대부분 이제 하위 요인이 있겠죠. 하위 요인들이 있어요. 스트레스에도 하위 요인이 있을 거예요. 12문항이면 보통 하위 요인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 여기 문항들이 있겠죠.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 요인은 이 문항들이 이 하위 요인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항들 안에서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2개 하위 요인 간에는 이 서로 다른 하위 요인 간에는 어떠냐 상관관계가 낮아야 돼요. 상관관계가 낮아야 돼요. 이걸 판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적당한 설문지, 적합한 설문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선정한 연구에 맞는 결과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논문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 건지 하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2번째 이제 측정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3번째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나온 설문 도구가 있었죠. 측정 도구. 어떤 설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